이제 바로 2부로 갈 거예요. 지금 저희 방송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어지더라고요. 인사이트가 생기고 내용에 대한 이해나 또 파악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하기가 쉽더라고요.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OD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중립적인 중도적인 입장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일보 그러면은 이제 벌써 보수 진영이죠. 보수 진영에서 이제 태영호 공사와 인터뷰를 발표해서 지금 추진 중인 남북 대화, 북미 정상회담, 이제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이 과정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 저는 그것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태영호 공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 보여주고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어떤 입장을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내 의견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어느 한 사람 의견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하죠. 본인도 위험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도 위험해지고 국가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영호 공사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해보고 또 조사해보고 확인해봐서 맞으면 태영호 공사 말이 맞구나, 그 보완이 필요하구나. 또는 그 사실 자체가 뭐 사실이든 어떤 분석이 잘못됐으면 그거보다는 다른 분석, 다른 쪽 의견이 더 좋다. 그럼 다른 의견을 이제 내가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를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학자들이 한 얘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읽어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유엔사 존속 문제부터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위험한 길이다. 태영호 공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코 비핵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시간 벌기를 하고 이제 결국에는 체제의 불안감 때문에 비핵화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제 들어본 바에 그분의 입장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분이 제기하는 어떤 그 주장들이 허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청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유엔사 해체가 이미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독일 사례를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그 독일군 주둔, 독일 내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독일 외교부 사이트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전승국에 의해서 부과된 어떤 주둔 조치, 이건 완전히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나라 군대들이 이미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은 없었더라고요. 1955년 5월 5일에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인한 이 부분은 사라졌고 이제 55년도에 미국, 영국, 프랑스 3국하고 그때 당시 서독이죠.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Germany. 그래서 이제 협약으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또 1954년 10월 23일에도 독일과 이제 주변 국가 8개,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런 덴마크와 같은 그 주변 국가 8개국과 조약을 또 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나토의 어떤 우산 아래에 독일의 이 미군이나 외국 군대가 주둔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베를린에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통일되기 전에는. 근데 미영프 3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군대도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일종의 공부죠. 공부하면서 이 중도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독일에 지금도 그 미군이 35,369명이더라고요. 약 35,000여 명. 한국에 26,000여 명인데 독일에 훨씬 많아요. 35,000여 명이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둔의 근거가 되는 협정은 이제 이 나토를 근거로 해서 현재로서는 주둔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독일 내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근거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다국적인 멀티 내셔널 다국적인 협정이죠. 나토 집단 안보 체제에 의해서 이 나토 내에 참여하는 동맹국으로서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다. 또 바이레터럴 양자 협정에 의해서도 주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엔 시스템을 그대로 유엔 체제 하에서 주둔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엔사가 해체되면 태영호 공사 의견은 아무래도 다국 여러 나라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에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 유엔을 공격하는 입장이 돼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는 저지의 힘이 됐다. 근데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핵 폐기를 다 마치고 완료하고서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때에 미국이 주둔하는 부분, 특히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은 이제 많은 경우 사람들이 미군은 전쟁 때문에 지금 왔는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미군이 왜 그럼 독일에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독일이 얼마나 강대국인데 왜 주둔하고 있나요? 그거는 세계 질서의 일환으로, 세계 질서 유지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독일과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근거해서 주둔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문제도 단순히 6.25 전쟁이 생겨서 미군이 왔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 되면 미군이 떠나야 된다. 이런 논리는 너무 단순한 논리다 이거죠.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6.25 전쟁이 끝났다고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하고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 특히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에 우리는 이제 굉장히 관점을 그쪽에다 두어야 된다 이거죠. 특히 우리의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봐서는 중국과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력 균형 입장에서 이제 한국이 미군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거는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키 고홈 외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쪽에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볼수록 이 대한민국의 안보, 한국의 안보. 지금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보가 점점 더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당신들 2%로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확장하겠다고 했던 이 약속을 4%로 올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갔어요, 그냥. 그, 어, 독일의 이제 그 군비가 1.2%인가 되던데, 2%로 이미 약속은 했고, 이제 연차적으로 그 예산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4%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어디에서 위협이 느껴지냐면 그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4%까지 확대하게 되면 두 배인데 엄청난 거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독일의 군대라고 하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핵은 아니지만 무장을 더 강화하게 되면 이제 주변 국가에서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그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라. 핵심은 그거죠. 예? 미군 주둔 비용을 많이 부담해라. 우리가 지금 너무 재정 적자가 크다. 이제 그 부분을 트럼프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이제 조금씩은 받아주지만 또 미국이 한국에 또는 독일에 일본에 주둔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방식이기도 해요. 미국이 고립주의를 주장하고 다 빠져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미 이제 20세기 이후로부터는 특히 2차 대전 이후 한국전, 이제 베트남전, 최근래에는 21세기 들어서 이라크, 아프간 전쟁,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이 세계 질서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이고 세계 질서 유지의 표준을 제공하는 나라가 됐죠. 근데 그것을 강제하는 힘의 원천이 이제 무력인데 미군 주둔이 큰 힘이죠.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경우에 이제 한국 내부적으로도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그 방산 무기들 있죠. 많이 수입을 할 것이고 또 이제 미국의 그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중국을 관리하는 정책, 중국에 대응하는 정책에 또 중요한 이 동맹국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방 능력을 이제 평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미군을 빼야 된다.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의견은 결코 좋지 않다. 그거는 다르다가 아니라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좀 읽어드리자면 연합뉴스의 김호준 기자가 남북이 GP철수 JSA 비무장화에 일치된 의견에 도달했다. 그러나 서해에서 NLL 평화수역을 지정해서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자고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이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추가 논의하는 사안으로 넘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중요한 것인데 이제 비핵화 과정이 좋은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은 원위치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해도 되돌아서면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핵 폐기가 됐을 경우,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조치가 역사적인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 이제 어제 그 논의된 문제가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LL을 해상 이 국경선 또는 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북한의 입장과 남한의 한국의 입장하고 달라요. 다르니까 이제 지금 결론을 못 내렸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런 입장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NLL을 이제 국경선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이제 상호 그 평화 체제로 가고자 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그것이 끝났을 경우에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하죠.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의 이탈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자본이 들어오고 북한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서 경제 활동, 상업이나 산업 활동을 참여하게 되는데 남한에도 많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중국에도 많이 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이제 많고 돈을 많이 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분들 1년 내내 벌어도 못 벌 돈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남한에 와서 한 달이면 번다. 이런 소문이 나면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남한으로 막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배를 타고 오든 뭐 가진 방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칫하면은 이 독일 사례 원튼 원치 않든 동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례로 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이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제 의견에는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의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되고 또 북한 체제 내에 이제 위험이 생기고 북한 체제가 위험해지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 뭐 최악의 사태로 시리아 내전처럼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북아시아에서 누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때 국경선을 관리해주는 분명한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남한이 현재 1990 몇 년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 이후에 이제 만든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률 그래서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정착 지원하고 재교육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인센티브 탈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죠. 없애든지. 저는 이제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남북한이 수교되면 이제 각국의 국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민 정도로 북한에서 어떤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한국에서 심사해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현재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국경선을 관리해줘야 된다. 뭐 남북한 수교를 해서든지 외교관계든지 아니면 대표부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되 이 엄격한 어떤 국경선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국경선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국경선이 확정이 안 되면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또 날을 세워요. 오해하고 갈등하고. 예를 들어서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이제 뭐 남한이 주장한 방식대로 이 국경선 개념을 배제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NLL은 국경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국경선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가 공동 어로 구역을 평화수역을 조성을 했다고 치면 나중에 이제 남한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배 타고 다 넘어오는 거예요. 북한이 통제를 하겠죠. 하긴 하는데 이제 개혁 개방이 진행되면은 그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이제 전시체제, 거의 전시체제. 또 이제 그
어떤 통제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간 이동 자체도 이제 쉽지 않은데 만약에 개혁 개방했는데 도시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한다 그러면 경제 발전 꽝입니다. 꽝. 예. 무슨 어디 개성에다 특구 하나 만들어 놓고 낮은 선봉지구 특구 만들고 신의주에 특구 만들고 그러면요. 북한 주민들은 그냥 2등 시민 평생 죽을 때까지 2등 시민들. 혁신 기업가들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예. 중국처럼 절대 발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베트남 수준? 모르겠어요. 베트남 천천히 이제 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중국과 같이 이 신속 이제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하려면은 그런 어떤 자유왕래를 허용해야 되는데 그때에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다 이거죠. 예. 그것이 체제 불안 요인이 되고 그러니까 국경선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예. 국경선을 인정하고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하면 돌아오면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오게 되면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국경선 인정 안 하고 예? 이 남북한 주민 간의 어떤 지위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그 인정받지 않으면 야 이거 뭐 지금 기준으로 보세요. 남북한 관계가 이제 통일로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예?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서로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다. 지금 한국 법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예.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오면 바로 여권 발급하거든요. 확인만 되면 신분만 확인되면. 남한에서 북한 간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 사례는 제가 잘 얘기하기 어렵고. 그래서 북한이 위험을 개혁 개방 과정에서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가 있고 그것은 결코 한반도 평화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당분간은 왜냐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중에 경제 수준이 비슷해질 때까지는 그냥 그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DPRK는 DPRK 여권, ROK는 ROK 여권. 그리고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상대방 국민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평화수역 문제, 특히 국경선 문제, 이제 해상 분계선이죠. 해상 분계선에 그 맹점이 또는 거기에 갈등의 불씨가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 기회에 평화수역을 설정하면서 거기를 국경선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멀리 보면 지금 당장에 보면 아이고 뭐 우리가 양보하고 말이야 이렇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의 목적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북한의 어떤 주민들, 북한의 국가 자체가 정상국가이면서 동시에 중국보다는 더 잘 사는, 한국보다 더 잘 살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만큼은 따라가야죠. 또는 그보다는 이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국은 워낙 큰 항공모함 같으면 북한은 이제 인구 2,550만 정도면 기동성이 뛰어난 이제 구축함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국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여담이지만 김정은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이 복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의 변화와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만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위원장이네요. 김정일 위원장이 만약에 이런 어떤 개혁 개방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시안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근시안적이지 않고 멀리 보는 어떤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위스라는 나라 자체가 이 지구촌에서 사는 나라들 중에서는 거의 탑이거든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전 영상으로 보고 뭐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스위스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나 또는 어떤 경제 활동이나 윤리, 워크 에틱 이렇게 이제 일의 직업 윤리 의식이나 또는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중립국이면서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 그런 모습이나 또 이 관광 국가로서 이 국토 관리하는 면이나 굉장히 탁월하죠. 우수하죠.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도 이제 조금씩 그렇게 가요.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면 지금도 이제 관광지 가보면 건물도 좋고 깔끔하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스위스를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워서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그쪽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어? 우리 소득이 더 높아지면 더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요. 본인이 가장 민감한 시절에, 티네이저 시절에 스위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살아있는 감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북한을 단순히 이제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까지도 보고서 계산을 할 수 있을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약 조건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하고는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약 조건, 유엔 대북 제재 조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체제가 불안정하니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했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감각이 있고 꿈이 있고 위대한 지도자의 가능성이 있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핵화 과정을 이제 협상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죠. 네. 그 부분이 잘 풀어져서 핵을 다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다 이제 폐기하고서 정상 국가로서 유엔 제재 조치가 다 해제되고 또 미국과 수교하고 남북한이 저는 수교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수교하든 대표부 운영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발전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 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을 떠나서 이제 아예 남한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뉴시스의 김지훈 기자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소했다. 그래서 24시간 연락 체계를 구축한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민간 교류를 지원하고 상호 왕래의 편의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업무, 이런 어떤 목적으로 개성에다가 이제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소했는데 미국과 충분히 합의해서 미국도 기쁨으로 기꺼이 이제 참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국무부 미국 국무부 측 입장은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북미 협상,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추면 좋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밝혔었는데 우선 개성에 있는 사무소가 연락사무소가 이제 남북 간 그 상호 교류 협력, 특히 유엔 대북 제재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교류 협력을 왕성하게 해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요, 독일이 이제 1948년도에 서로 자기 지역에 이제 정부를 수립했는데 1952년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막 마음대로 하다가 조금씩 이제 국경선이 1961년까지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오가더라고요. 오가는데 자유롭게 오간다고 하지만 이제 그 자유롭게라는 게 자유롭지 않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독 주민들이 동독을 방문하는 거는 거의 자유로웠어요. 사유만 분명했으면 자유로웠는데 동독 주민은 서독을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더라고요. 우선 뭐 절차나 이 방식에 있어서도. 근데 남북한 간의 교류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을 열심히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남쪽으로 오기가 거의 힘들다. 아직은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로 인해서 특별한 사례가 아니면 남한에 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올림픽이나 스포츠 활동 또는 어떻게 보면 학술 활동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제 북한 측이 조금 가능하면 우호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독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독이 이제 이 동독을 방문할 때 동독 대표부가 보온에 있었어요. 보온이 서독 수도였기 때문에 보온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동독 우리말로 하면 비자죠. 방문 허가증을 받는데 재밌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차량으로 방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 지역을 분명하게 어디 지역,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의 남북한으로 하면은 내가 강원도 이제 제가 알 만한 데가 없네요. 함흥, 북한의 함흥을 방문해야 되겠다. 함흥에 우리 저기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내가 방문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확인은 되거든요. 이 할아버지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패전은 했지만 문서나 이런 관리는 정확하게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확인된 그 사람은 함흥 지역에만 차를 타고 가야 되고, 함흥에 가는데 이제 이 주유소는 자기가 이제 채워 와가지고 가져온 만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동독에서 사야 돼요. 근데 하루치 이동하는 분량, 자기가 적어냈던 이 활동 계획표에서 하루치의 분량 이상을 못 사요. 그래서 딱 자동차 하루치 분량만 사고 그 다음날 또 그만큼 사서 넣고 이렇게 다녔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방문 신청했다 그러면 3일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거기에 있는 로컬 폴리스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서 이제 되돌아간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된 듯이 보여요. 동독 사람들은 반대더라고요. 자동차를 갖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자동차 금지. 버스나 기차로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방문자는 아닌데 펜셔너들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언론이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나이가 드신 이 연금 생활자들은 자유롭게 방문해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데 연금 생활자들이 방문 조건이 뭐냐면 동독 10마르크만 갖고 가라. 10마르크만 갖고 가기 때문에 서독 지역에서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못 가요. 정부가 지원하든, 뭐 친척이 지원하든, 교회가 지원하든 그렇게 지원해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연금 생활자들이 서독을 방문하는 거는 많이 활발해졌는데 나중에 거의 99.5%는 다시 돌아왔대요. 0.5% 정도는 그냥 서독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돌아왔다고 그래요. 자, 남북한의 교류도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 방문하는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도 어려움이 있겠죠. 자기 체제의 워낙 체제가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씩 어떤 교류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확산이 돼야 되고, 또 북한 사람들도 이제 중국이나 남한 충분히 배워야죠. 지금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고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했을 때에 부딪히게 될 문제들이 지금 탈북민들이 겪는 문제들이다 이거죠. 근데 탈북민들은 아주 고속이죠. 그냥 급진적으로 변화된 환경 속에 처한 거죠. 단순히 경제적인 차이뿐만 아니고 민주주의라고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북한에서는 누군가 위에서 당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이제 지정한 명령에 따르는 것에 익숙한데 남한에서는 본인이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 책임도 본인이 져라 그러니까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해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활발히 돼야 되고 또 남한 사람들 북한에 많이 가고 또 북한 사람도 남한에 많이 오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어떤 견학이나 수학 여행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남한 방문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라. 한국에 와서 한국의 삶의 방식, 사회 시스템, 또 산업시설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 김정은 지도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그 스위스형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원산 어떤 개발을 통해서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외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거기서 놀고만 간다. 그런 식의 어떤 관광지 운영을 하면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많이 가겠지만, 이제 관광지로 사람들이 놀러 가는 이유는 뭔가 내가 거기서 안식을, 편안함을 얻고, 뭔가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차원에서 이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 가는 거는 초기에 한 번 가는 거,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외에는 그 외에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일단 불편하고 통제받고. 근데 북한 원산이 단순히 관광지로서 개발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도 쉽게 얘기해서 스위스 수준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또는 환경 보존이나 이 사회 운영을 스위스 수준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막아놓고 해도 원산 지역을 이제 어떤 관광 특구로 해서 그 부분을 막아놓고 해도 그 주민들이 그렇게 스위스 사람들처럼 수준 높은 뭐 서비스 마인드나 또는 이제 음식이나 다양한 것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속 간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좋은 건 스위스 가서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비슷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대표단은 보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벤치마킹 대표단을 보내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일본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된 추진하면서 이제 서양 문물을 배우고 하는 대표단들이 많이 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개혁 개방 또는 경제 발전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야 되죠. 그런 연락사무소가 갖고 있는 이 기능이 이제 당분간은
뭐 비핵화가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역할이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핵화가 이제 완료가 되면 뭐 연락사무소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대표부 수준으로 해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는 대사관 수준으로 대사관으로 바뀌었으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남북한 간이 이제 다양한 어떤 교류 협력의 프로그램들을 국가에서 증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는 것도 괜찮죠. 그게 유엔 제재하고 조금 대북 제재하고 어떻게 저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가서 돈을 그쪽에서 쓰는 거. 왜냐하면 지금도 북한에서 여행사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 여행하는 어떤 여행객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대북 제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병준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위원장께서 대북 제재 국면의 기업 총수 방북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경제 협력할 단계가 아닌데 기업 총수를 대동하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뉴시스 김은기 기자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맞는 이제 의견이고,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북미 간에 교착된 이 비핵화 프로세스, 비핵화와 체제 보장안에 우선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서로 먼저 해라. 그 불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되고, 그 논의들이 충분히 돼서 북미 간에 만족스러운 합의가 나왔을 때에 이 남북 간의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여져요. 김병준 위원장의 의견도 맞은 거죠. 옳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딱 무 자르듯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번호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섞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국회 대표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어떤 방식은 옳은 방식은 아니었고요. 기업인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배타적 수영님. 오늘 또 이제 제가 지금은 오늘 뉴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송파 장군님 고정으로 계시네요. 뭐 제가 지역을 어느 지역이죠? 그 비가 오는 곳이? 이쪽은 지금 비는 안 와요. 서울은 비가 오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데 비 안 오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완도 지역이시군요. 제가 이쪽은 흐리고요. 그래서 해안 그렇군요. 제가 그 전에 대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 제가 직원으로 일을 할 때에 완도분이 한 분 있는데, 그쪽에 완도 지금 고향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원래 고향분이 완도 익숙합니다. 거기에 고대 수련관이 있어요. 신지도라고 하는 곳에 고려대 수련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금철이라는 분, 이금철 아마 완도 수련관에 계시나? 하여튼 고향이 그쪽 분이시고
집이 서울에도 있고, 완도에도 있고, 이렇게. 예, 맞아요. 신지도에 그 고대 수련관이 예,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반갑고요. 그, 지금 계속 얘기한 부분이, 에, 지금 현재 항상 해왔듯이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들어오신 분 같아요. 아주 또 굉장히 예, 인연이 있는 분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에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옳으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이제 그, 그 부분을 조금 옳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 총수가 방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에 가서 남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최고고, 그러나 또 이제 북한 측에서도 자기들 입장이 있어서 초청 인원이나 신경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명 정도 그 방문단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기업인들이 이제 또 청와대에서는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데리고 갔을 때에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는 당장의 경제협력이나 어떤 실무적인 어떤 투자 문제를 이제 기업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서로 최고 지도자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뭐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보다는 청와대에서 이제 얘기하듯이 기업인들이 방문을 해서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또 그쪽에서 중국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또 한국 기업이 얼마나 그 발전을 했는가 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 보여주고 얘기해주면 북한 쪽에서 좀 더 그 자신감을 갖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국의 기업인들을 데리고 간다고 청와대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경제협력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 경험 또 개혁 개방 과정에서 민간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투자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이제 그 관련된 경제 담당 관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향후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어떤 통찰력을 갖도록 인사이트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은 항상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를 안고서 개척을 하는 사람들인데 북한도 아주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남한 기업은 이 언어가 이제 장벽이 없는 인력들이 그쪽에 있고 좋은 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도 좀 풍부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에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시장 개척을 할 때는 항상 그쪽의 관료들하고 정부 당국자들하고 만나서 먼저 협의를 하죠. 들어가도 되는지. 특히 이제 그 투자하게 될 경우에 관련된 법률을 많이 따지거든요. 법적으로 이게 그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불러주니까 좋아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영님 의견을 주셨네요.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협의 관련 회장 2위에 삼성, LG, SK, 현대아산그룹 주요 경제 총수들이 개성공단 확장에 따른 유엔의 동의 없는 투자 확대는 무리수가 크다고 보고 유엔 제재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이제 경제
재벌 총수들하고 경제단체장들이 가는 청와대 측 입장은 이제 북한이 향후 개혁 개방을 할 때에 이제 그 어떤 꿈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겪었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또는 개별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사기업이, 외국의 사기업이 투자를 할 때에 어떤 불편한 점들이나 또는 좋았던 점들이나 장단점들, 문제점들을 알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초청한다. 또 이제 이번에 만약에 다음 주에 보도에 나오겠지만 이 경제인들의 어떤 활동이 그런 북한의 관료들하고도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의견 교류를 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정도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뭐 여기 개발해 주시오, 저기 개발해 주시오, 여기 개발해 주 응? 옛날에 이제 현대가 가서 정주영 회장이 먼저 가가지고 거의 독점권 협상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금 현대가 그 이후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거고, 예.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명령에 종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대의 문제가, 현대가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를 해결해야 돼요. 북한이 발전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장이지, 개별 기업이 이제 그 실질적인 투자나 또는 경제 협력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이 나간 의견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유엔 제재는 철저하게 유지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제 북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한 사람을 이제 대북 제재 조치 명단에 올렸어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에 있는 기업도 제재 조치 명단에 올려서 대북 제재 조치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대북 제재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도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미국과 관계 속에서 이제 남북 회담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 미국하고 상관없이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번 이제 경제인들이 갔을 때에 북한 지도부에게 경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될 경우에 북한의 어떠한 변화, 좋은 변화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지, 또 중국에 투자하면서 진출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중국에 진출한 경험상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식의 일반론을 얘기하고 오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안면을 서로 열어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북한이 핵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이쪽 기업인들은 좋아하죠. 기업인들의 목적은 이윤 추구니까, 투자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기업인들이 이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신 이제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중국,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식 무역보다는 이 밀수를 통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아직은 미국이 조용한데 그 부분도 언젠가 터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영님이 또 개성공단 1,000만 평 부지개발 확대 문제, 철도 건설 문제, 그리고 각종 경제협력 문제에 입경, 출경 일일이 다 승인받고 허가받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래 자체가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또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다. 소모가 엄청 크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이제 개성공단 아직 다시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 못하고 있죠. 대북 제재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이제 개소 인력들 입경하는데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유엔사의 어떤 허가를 받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입경 출경하는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 연락사무소 문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위치해서 운영은 되지만 운영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북한하고 미국하고 교착된 핵 협상이 완료가 돼야지 실질적인 협력이나 교류가 규모도 커지고 실제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느 순간에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해가지고 처리하자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지금 대략 10월 중순 또는 이제 11월 6일이 미국 중간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이 상원의 3분의 1을 선출하고 하원 전부. 왜냐면 이제 하원도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상하원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 지금 공화당이 계속 여론조사나 밀리고 있어요. 현재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든요. 상원, 하원 전부 다. 근데 선거 끝나면 민주당이 더 다수당이 될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렇게 만약에 되면 트럼프가 이제 고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재선도 쉽지 않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일설에 따르면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큰 건이 하나 터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여론이 트럼프에게 이제 집중이 돼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그동안에 지금 계속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만회할 것이다. 이런 안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남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북한도 비핵화 동의한 거고 미국도 거기에 대한 체제 보장안을 약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영님이 또 저희 친척분이 원자력 통일을 하시는데 예전 경수로 문제 그렇죠. 캐도 관련 일을 하셨는데 북한에 두어 달 계속 상주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2달 만에 우리나라로 오르니 그 마음이 편했다고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 이제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이제 핵 문제를 이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그 대가로 저기 함흥 근처 이 북한의 함흥 근처에다 캐도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깨졌죠. 그 제네바 합의를 깨가지고 캐도도 중단돼서 장비 다 놓고 이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만 해도 김정일 체제고 김정일 체제는 이제 선군 정치 먼저 선 군대 군자 군대 먼저예요. 완전히 병영국가죠. 병영국가 아침 점호하고 밤에 점호하고 뭐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살던 한국분이 이 북한에 가서 그 자유도 없죠. 거기 그 건설 현장 그 현장 내에서만 살아야 되고 남한에서 이제 갖고 가는 한국에서 공급하는 어떤 물품들 갖고 사용하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만 있어도 이제 콱콱 막히는데
북한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의 현재 마인드 세팅,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째는 공산주의,